다큐멘터리 촬영에 환장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구름을 치고 숨어 있죠. 네네.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구름이 일치도 움직이지 않는구나. 조용히 해요. 제가 진짜 그 순간 영화 속에 약간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 네. 아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이 이것만 똑바로 했어도 피해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과학하고 앉아있다. 영화 얘기를 하는 유튜브는 많습니다. 하지만 영화 얘기를 하는 척하면서 과학 얘기를 하는 유튜브는 별로 없지 않을까요? 네, 본격 과학 영화 프로그램 영화를 보면서도 과학하고 앉아있네. 오늘은 조던필 감독의 노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는 과학과 사람들 생물학의 유일한 믿을 구석 안학수나문 안주현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주현입니다. 네, 그리고 영화를 비롯한 세상 만사에 두루 의견과 식견을 가지신 네, 그렇습니다. 박재식 작가, 교수, 박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스포일러 당연히 있지만 사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주인공들이 이 괴물을 촬영해서 그 오프라 쇼에 보내서 그렇습니다. 유명해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요. 괴물을 촬영하려고 하는 노력, 촬영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벌이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영화는 사실 뭐 보면은 할 말이 되게 많고 되게 다양한 레이어가 있는 영화도 있어요. 어떤 레이어를 지적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뭐 영화라는 매체 자체에 대한 얘기. 그게 또 감동이 끌어내죠. 네. 이게 진짜 저는 이 영화는 영화 자체에 대한 사랑이 사실 되게 넘쳐나는 영화죠.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소재인가 싶게 던져지는 걸로 뭐가 있냐면 이 말 빌려주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주인공의 가족이 사실은 우리 격동 500년 토마스 에디슨 편에서 얘기 잠깐 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영화라는 게 처음 개발되고 자시고 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을 많이 남겼던 영상으로 애니멀 로코모션 시리즈라고 하는 1880년대 중반 무렵이죠. 그 무렵에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쪽에서 찍은 말이 움직이는 것을 연속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차르르 넘겨보면 말이 달려가는 것 같은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다음에 그렇죠. 이 말을 실제로 몰고 촬영을 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는 사람들이 모르지 않느냐. 사실 그 사람이 흑인인데 우리가 그 사람의 자손이다. 자기들을 소개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신기한 이야기 하는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인데 야, 조던필 이분의 연출력이 정말 진짜 필필하구나라는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 그거를 보여줄 때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연출하면 뭐 처음 뵙겠습니다. 뭐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냥 쓱 하고 말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자기들을 소개해야 될 만한 장면에서 남매가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남매 중에 동생이 이거를 이제 재밌게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동생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그거를 머뭇머뭇하면서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객들이 한번 주목이 되죠. 아니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근데 이제 그 알지 못했던 이야기 설명이 잘 안 됐던 그 이야기를 동생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사람들의 머리에 쏙 박히게 하면서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해서 그냥 틀려서 다시 한 번 더 말한 거 보니까 별로 사실은 중요하다는 느낌이 안 들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듯 하면서도 관객들의 마음에 그걸 심어줘가지고 나중에 뒤에 보면 감정이 막 불타오르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도 오빠가 한 번 동생이 한 번 이렇게 하면서 오빠의 약간 과묵한 그 성격 그다음에 동생이 그 좀 약간 발랄하면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저런 거 아닌가 싶으면서 좀 적극적인 성격 그런 인물의 성격도 단숨에 딱 소개해주는 역할도 하죠. 진짜 기막히게 각본도 잘 쓰고 촬영도 잘한 거죠. 조던필은 계속 흑인 문제, 인종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또 한편의 되게 중요한 라인이 묻혀져 있는 사람들한테 드러나 있지 않은 흑인들의 역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역사를 시작한 되게 중요한 배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과 함께 그 흑인 카우보이의 역사가 또 그렇습니다.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말을 모는 흑인의 이미지가 우리한테는 없지만 이제 할리우드에서는 카우보이 하면 약간 미국 무협지 이런 거거든요. 네, 영화에서는 할리우드에서 항상 주인공 카우보이가 백인으로 주로 그렇죠. 많이 소비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사실은 SF라는 장르인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영화의 핵심적인 장면 뭐 액션의 어떤 구성 이런 데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되게 전형적인 서부 영화 같은 느낌인데 약간 현상금이 붙어 있는 어떤 악당을 잡는 카우보이들 그리고 그 악당을 잡으면 굉장히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고 너무 이런 구조하고 잘 맞는 영화여가지고 저는 또 서부 영화의 정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약간 그 카우보이 정신 약간 이런 거기도 한데 카우보이의 정신은 상대방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또 뭐 상대방의 지체가 높거나 낮거나 그렇지만은 서부의 황야에서 말 타고 둘이 만났을 때는 항상 동등한 1대1 개인이라는 그게 제일 큰 전제인 거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되게 멋있게 화려하게 활동할 때 정말 세계를 멸망시킬지도 모를 것 같은 기세에 어마어마한 우주 괴물 같은 게 나타나 있지만 그래도 단 한 사람 황양의 말을 타고 서는 단 한 사람의 활약으로 용감하게 당당하게 맞선다. 난 그거를 딱 보여주거든요. 맞아. 음악도 무슨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에나 나올 것 같나 그런 서부 영화 음악을 좀 쫙 깔아줍니다. 영화가 전반부 절반만 해도 음악이 사실 거의 없어요. 막판쯤 그렇게 가면 이제 막 그런 거 막 퍼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짜릿함과 그렇죠. 아 이게 영화지 막 이러면서 감동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이 어떤 면을 좀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랑 다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저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상영이 끝나고 딱 나오면서 이 영화는 환경 재난 영화다. 라고 환경 재난 영화 한 줄 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겪는 환경적인 문제들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플라스틱, 뭐 비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해양 생태계를 괴롭히고 있고 막 둥둥 떠다니던 비닐봉지를 바다 거북이가 해파리인 줄 알고 삼켜서 죽음에 이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봤는데 영화를 주인공이 상대편에 나는 이런 말 상대편의 감정이입을 하셨군요. 다이아드 1편을 보면서 떨어지는 알랑 링반을 불쌍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여기까지 내려와서 살 동물들이 아닌데 꾸꾸미 민가에 내려와서 막 식량을 막 뒤지고 있다가 걸린다던가 너구리들이 갑자기 막 민가에 침입한다던가 제가 그냥 느꼈을 때는 그 녀석이 어딘가 원래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면 로키 산맥 꼭대기에 사람들이 거의 안 사는 지역에서만 살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환경이 변하는 바람에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민가가 있는 쪽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왔는데 막상 이것저것 주워 먹다 보니까 가끔은 이상한 걸 먹어서 좀 아프고 또 화도 나고 그러다 뱉어도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환경오염이 이렇게 심각하고 그러니까 고민해야 한다. 필 감독님의 연출력도 어떤 한계는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의도한 바를 똑같이 전해주지는 않는다. 생물 선생님의 자연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는 없다. 이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네.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 영화에서 구성이 정말 잘 돼 있는 거죠. 처음에는 좀 약간 뻔한 모양보다도 오히려 더 단순한 그냥 비행 접시가 아닐까라는 느낌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감독이 좀 의도도 하고 있죠. 초반에 딴 이런 약간 속임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기에 어떤 외계인들이 타고 있을까? 그 외계인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어떤 짓을 저지를까? 그 약간 미스디렉션, 붉은 청어, 레드 헤링 약간 이런 거죠. 약간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단순한 모양의 비행 접시가 아닌 것이고 중간에 구멍이 있고 그걸 뭘 빨아먹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움직일 때 조금씩 변신도 하는 것 같고 점점 정체를 드러내면서 온갖 화려한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점점 어머나 저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게 있거든요. 사실은 생물체 같은 느낌인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어떤 깊은 감정을 하나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을 뭐 여러 번 냈습니다만 그 중에 거의 제일 잘 팔린 책 중에 한국 괴물백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국 괴물백과에 소개되어 있는 조선시대 기록에 나오는 이상한 괴물 중에 여러분 혹시 사파 보이십니까? 저렇게 사파를 우리 이강훈 작가님께서 상상을 해서 그려주신 게 있습니다.
저런 게 하늘에 나타난 괴물이었다고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 뭐 이렇게 실 같은 게 나와 있지만 진짜 비슷한 느낌이네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네. 실 감독님이 보신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얼마나 오묘한 우연의 일치입니까? 필 감독님 대답해 주세요. 제 거 보고 쓰신 거 맞죠? Oh, see, no. 어떤 기록이 나와 있느냐? 조선왕조 실록 숙종실록에 1701년 서기 1701년 음력 11월 3일 기록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경상도 동래부에서 지금의 부산이죠. 10월 18일에 이상한 빗덩어리가 출현했다가 사라졌다라는 기록을 서울에 보내가지고 11월 3일에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시 말 그러니까 오후 5시 정도로 말합니다. 왠지 이 영화의 배경하고 좀 비슷한 해질녘 같은 느낌. 건해방에서 서북 쪽을 말합니다. 약간 이것도 웨스턴이라는 뜻 아닐까요? 네. 잘 들어보세요. 색깔은 좀 달라요. 색깔은. 근데 이 색깔을 가지고 제가 기막힌 이야기를 하나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붉은 빛 한 덩어리가 있었는데 별도 아니고 구름도 아닌 것이 바리떼 같은 모양이었다. 바리떼는 스님들이 쓰는 그 밥그릇 그릇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밥그릇 같은 모양이에요. 해파리. 이게 뭐야? 미국 사람들은 비행 접시라고 했겠지만 한국인들이라면 비행 밥그릇이라고 했겠죠. 예. 그런 거예요. 비행 밥그릇이 나타난 거죠. 바리떼 모양이었다. 잠깐 사이에 흰 명주 모양으로 변하여 비단 모양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노을거리는 것처럼. 길이가 5, 60척 가량 되더니 5, 60척이면 한 3, 4m 정도 되죠. 3, 4m 가량 되더니 점차 서쪽 하늘로 가로 뻗치어 7마디의 굴곡을 이루었다. 모양이 막 변해가는 거예요. 또 머리와 발이 있어서 용 모양 같았는데 유시 말에 한 2시간 정도 걸으면서 싸돌아다니다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였다가 얼마 후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용에 비유했다라는 게 뭔가 이런 괴물 같은 느낌. 아니 공포감을 주는 그런 느낌과 좀 연결되는 느낌 아닙니까? 아니 만약에 지금 이 괴물이 나중에 변한 거를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보고 글로 쓰라고 하면 딱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정체는 뭘까요? 저는 추측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로 추측하세요? 연? 풍등? 조선시대 사람들도 쉽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이 현상이 당시 조선시대 사람이 아주 극히 드물게 조선에 나타난 오로라를 본 것을 착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오로라가 관측될 수 있느냐? 그러게요. 가끔 활동이 활발한 때는 관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오로라가 포착된 첫 사례는 2003년 10월 30일 진짜요? 새벽 3시 40분경에 경북의 보현산 천문대에서 관찰이 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육안으로 보일 정도 아니었어요. 육안으로 보일 정도는 아니었는데 망원경에는 관찰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오로라가 무슨 색깔이었느냐? 당시 관찰한 결과 붉은색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이거를 작정을 하고 관찰을 한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 최초의 공식적인 과학적인 오로라 관찰 기록인데 이거를 관찰하는 사람이 천문대 쪽에 원래부터 있던 분들이 아니고 극지연구소에 원영인 박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연구팀이 이거를 관찰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그런 오로라가 일어날 만한 천문 현상이 좀 일어날 만한 기미가 되는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하고 작정을 하고 며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희미하게 장비에 오로라가 찍혀 나온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상 첫 공식 관찰인데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기나긴 우리나라의 역사상 언젠가 한번 진짜 진하게 오로라가 한번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노을거리는 붉은 모양으로 한번 이렇게 보이면 저게 뭘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경악을 했겠죠. 그게 기록에 남아서 또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이렇게 신고되는 사이에 약간 와전되면 이 정도의 기록으로 남지 않았겠느냐가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조던필처럼 되시고 싶은 우리나라의 감독님들, 할리우드를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영화사 관계자분들 어떤 책을 보시면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국 괴물백과.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런 생명체가 만약에 실제로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종류의 생물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한테 알려진 것과 비교하자면요. 동물을 분류할 때 지금 이제 뭐 동물계에 여러 가지 있지만 보통 뭐
제가 학창 시절에 배울 때만 해도 34개의 문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 지금은 이제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문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막 이랬던 이런 것 같긴 어떤 합니다. 거 있습니까? 좀 기억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해면동물, 해면동물. 뭐 자포동물, 자포동물, 극피동물, 극피동물. 뭐 유질동물, 척삭동물. 강장동물, 네, 척삭동물, 네. 뭐 선형동물, 편형동물, 윤형동물, 영어로 들은 거. 한형동물, 절제동물 진짜 이런 거 같은데.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럼 예를 네. 들어서 이런 생물을 그럼 무조건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나면 이걸 34개 중에 하나에 끼워 넣는 식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유사점을 찾아서 이전에 알려진 것들 중에 어떤 거랑 유사한지를 형태적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요즘엔 이제 염기서열 분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치도를 볼 텐데 지금은 뭐 연기를 알 수는 없으니 그냥 어떤 구조적인 형태적인 특징만 가지고 이렇게 가보면 그 가장 기본적으로 동물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칭성이거든요. 그래서 몸을 봤을 때 좌우 대칭이냐 방사 대칭이냐 아니면 무대칭이냐.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지하는 정도에서는 이제 방사랑 좌우 대칭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조금 더 진화된 형태, 즉 시기적으로 나중에 등장한 형태는 방사보다는 좌우대칭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좌우대칭성을 가진다는 건 몸의 외부는 물론이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유기적인 체계가 갖춰졌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저 생명체 진작해. 진작해. 네. 그 친구를 봤을 땐 사실 좌우대칭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방사대칭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대칭성에서는 전 잠깐 중간으로 보류를 했었는데, 근데 이후의 특징들을 보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분류키는 이제 입광문의 위치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거든요. 즉 입하고 항문이 동일하냐 아니면 별도로 반대쪽에 위치를 하냐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성구동물과 후구동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좀 원시 단계에서 분류되는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확실히 이거는 약간 빨대는 구멍이 두 개다 이런 쪽이군요. 이쪽 분류의 발상은. 왜냐면 구멍이 하나로 같은 거는 이제 구멍 하나짜리라고 네, 밖에 볼 수 없을 테니까. 네네네. 얘는 보니까 같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성구동물 쪽으로 분류를 일단 할 수 있다. 될 것 같습니다. 요 생명체의 특징을 몇 가지 좀 보자면 일단은 공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모릅니다. 그 구름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딘가에 앉거나 뭐 이런 게 필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물 속에 사는 생물들 보면, 그러니까 그 진짜캣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목적을 가지고 돌진할 때는 에너지를 써가면서 난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구름 뒤에 있을 때는 물론 상상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뭐 돌아다닌다기보다는 멈춰있거나 아니면 뭔가 자연스럽게 공기 흐름들이 유영하는 형태로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기가 물처럼 느껴질 정도의 아주 가벼운 밀도를 가진 재질로 된 생물이라면 굳이 날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수소나 헬륨 정도인데 어떤 특별한 습성 때문에 그 수소와 헬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밀착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고체 형상을 이룰 정도의 재질인 그런 것이라면 그게 뭐죠? 그런 재질이 가벼운 재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상의 생물로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런 게 예를 들면 정말 그런 가벼운 세상의 그런 생명체인 거죠. 뭐 중력이 굉장히 약하다든가 뭐라고 그런 데 살던 생명체가 어찌저찌 하고 지구로 유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만 해도 되게 뻑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기만 해도. 공기가 약간 물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너울너울 떠다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큰 동물들이 물이랑 같이 먹이를 확 흡수했다가 필요 없는 거 뱉는 식으로 사냥을 하는 고래나 뭐 이런 종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하고도 좀 뭔가 각이 맞네요. 네네. 그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생물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공기의 밀도를 약간 물처럼 느끼는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 약간 과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뭐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 할수록 이제 이 생물하고 멀어지게 되죠.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름 멋있지 않습니까? 공중부유생물이라고 하는 생물이 실제로 있습니다. 공중부유생물, 이걸 뭐 기중부유생물이라고 해요. 공기라는 뜻의 기자를 써서 기중부유생물, 공중부유생물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하늘 어느 높은 곳을 떠다니면서 구름 속에서 숨어 다니면서 사는 무슨 요정 같은 생물이 아닐까라는 허황된 상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번역어인데 실제로 영어로는
에어로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에어로플랑크톤. 부유물 갑자기 같은 귀여운데요? 아주 작은 미생물 정도의 생물입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 뭐 흙먼지 같은데 이런 데도 세균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이제 하늘에 떠다니면 에어로플랑크톤이 되는 거죠. 연구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인용되었던 연구 중에는 2017년에 서울대 이재영 교수님 연구팀에서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한 논문이 좀 자주 인용된 편인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하늘을 떠돌아다니는 먼지를 수집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세균이 사는지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먼지가 한국으로 그대로 넘어왔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같은 생물이 살고 있는 게 넘어왔느냐, 뭐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 그때 2017년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미생먼지가 한국에서 나온 거야, 중국에서 나온 거야. 네, 그 분위기를 타고 유행했던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조사된 걸 보면 에어로플랑크톤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무슨 희한한 무슨 습성을 가진 그런 세균이 아니고 그냥 흙먼지에 사는 세균인데 날아가니까 흙먼지에 붙어서 같이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세균의 짧은 삶을 생각을 하면 정말 이런 생물은 그렇게 해서 하늘에 떠다니면서 거기서 태어나서 평생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자손을 남기고 죽는 그걸 그냥 공중에서 다 겪거든요. 에어로플랑크톤이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늘을 오래 떠돌아다니기로 악명 높은 새로는 칼새라는 새가 있죠. 칼새. 칼새. 보고 있는 이 요새입니다. 요새 크기는 작아요. 앞뒤 길이가 한 20cm 채 안 됩니다. 날개는 그보다 뭐 좀 더 넓긴 하죠. 한 30-40cm 되는데 저렇게 통통하게 생긴 몸으로 시속 100km 정도로 속도를 내는 건 되게 우습게 하고요. 아 진짜요? 100km 정도는 그냥 뭐 이 정도면 순항 속도지. 그 정도 속도로 낼 수가 있고요. 칼새 어디에 살까요? 어느 나라에 사는 새일까요? 칼새? 우리나라에 삽니다. 우리나라에.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천연기념물 332호로 지정되어 있는 칠발도의 바다새류 서식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비롯해서 우리나라 몇 군데 칼새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칼새가 좀 넓은 범위의 이름이라 가지고 칼새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종류가 우리나라 칼새도 오는 것이고요. 한 칠발도 이야기도 하면 좀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데 오늘 그걸 생각을 하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칠발도에 칼새가 와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알을 낳고 둥우리를 지어서 알을 낳고 거기서 이제 새끼를 키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칼새의 고향이 우리나라의 이제 칠발도인 거죠. 알 낳는 거 이런 거 이제 아무래도 그것만은 내려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 알을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아무리 칼새라도 그거는 하는데 최근에 칠발도에서 뭐가 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냐면. 쇠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잡초가 우리나라에 되게 흔한 잡초, 아주 뻔한 별거 아닌 잡초인데 그게 칠발도에는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최근에 칠발도에 이 잡초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뭐 특이하게 생긴 잡초도 아니기 때문에 뭐 바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칠발도에 사는 철새들에게는 이게 좀 억센 잡초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새끼일 때 이럴 때 이거에 걸려가지고 죽는 수가 많대요. 아니면 이거에 걸려가지고 죽지는 않지만 먹이를 잡는 활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거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2019년에 사람을 이 되게 외딴 섬이거든요. 등대가 아름다운 등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초를 뽑게 했다. 칼새를 비롯한 새들 좀 잘 쉬라고. 새들의 고향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외딴섬 칠발도이기도 합니다. 더욱더 이 새의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아주 오래 떠다닐 수 있습니다. 아주. 심지어 이거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많이 확인된 설은 아닌데 도는 이야기죠. 언론에서도 많이 인용할 정도로 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새가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깨어나서 한 번 날기 시작하면 성숙해가지고 자기만의 둥지를 만들 수 있게 될 때까지 2년 동안 공중에서만 산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소형 센서를 가지고 이게 유럽에서 연구된 결과가 좀 많이 나와 있는 편이에요. 실제로 실측을 해봐도 한 10개월 정도 안 내려오는 새는 있대요. 공중에 한번 뜨면 계속 기류를 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10개월을 계속 떠 있는 거예요. 뭘 먹고 살죠? 그게 신기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장거리 이동을 하는 철새, 도요새 같은 경우에는 잔뜩 먹고 가요. 한 뭐 열흘씩 이렇게 계속 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일주일을 잠깐 날라갔다 올게. 일주일 동안 계속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얘네들은 많이 먹고 몸을 살을 찌워가지고 꾹 참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10개월은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연구해 본 결과 어떻게 먹느냐?
날아다니면서 입을 벌리고 곤충들이 대발생한 지역 있죠. 아. 그런 데로 입을 벌리고 돌진하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곤충들이.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쪽을 한번 날아가서 한번 훑고 돌고 하면서 먹는 것조차도 사냥조차도 난 상태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뭐 짝짓기도 날면서 한다라고 하고요. 계속 날고 심지어 날면서 자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날면서 자는 얘기는 새들이 날면서 잔다는 얘기 좀 유명하긴 네. 하죠. 반수면 상태로 네. 날고 있다는 얘기 같은 거. 그래서 이 칼새 같은 경우에 뭐 영화 속에서 나오는 기간이 뭐 그렇게 많은 기간 같지는 않아요. 10개월보다는 짧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칼새 정도 능력이면 이 가능하다. 정도 영화 출연 가능하다. 예, 약간 뭐 이렇게 좀 너풀거리는 거 덮어쓰고 있으면 저 역할로 출연 가능하다라는 네. 정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지금 한 4개 폼 정도를 보실 수 있는데 네. 이거 뭘 보여주시려고 사진을 가지고 아까 형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생명체가 네, 밥공기 뚜껑 2개 덮어놓은 것처럼 생겼지만 이 조던 필이 우리를 낚으려고 한 거죠. 처음에 저것부터 그렇죠? 보여준 네, 거는. 네. 근데- 이거 봐 우주선이잖아. 정말 UFO처럼 보이고 그 밑에 입마저도 마치 빔을 쏴서 사람들이 이렇게 호록할 것처럼 이렇게 그쵸. 생겼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저 영화 처음 볼 때는 놓쳤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저 장면에서 얘도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사방이 앞뒤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냐면 지렁이가 어디가 앞쪽이고 뒤쪽이고 약간 이런 느낌처럼 네. 지렁이는 앞뒤가 있긴 하잖아요. 있긴 하잖아요. 네. 자세히 보면 있죠. 지렁이는 그죠? 그 환대에 있는 환대. 쪽이라. 네, 그쪽이 앞쪽이라고 네, 하죠. 네. 근데 이 친구는 멀리서 보면 정말 매끈한 그냥 이렇게 전체가 똑같이 그러네요, 생겨서 그러네요. 앞뒤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사실 무릇 동물이라면 중요한 축이 2가지가 있어요. 발생 과정에서 하나는 전후축 앞뒤, 그 다음에 하나는 등 배축이거든요. 이 XY축을 잡아놓고 유전 정보들이 자기네 거기에 정보에 붙는군요. 따라서 뭐 세포도 만들고 뭐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재밌네요.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축을 잡고 만들어서 뭔가 생명체가 됐겠죠.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전후는 있을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저 사진 보시면 가만 보면 제 그 만나는 접촉 부위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저 홈이 뭔가 의미 없이 만들진 않았을 것 같고 감독이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봐요? 이거 생물이라고 하면 저 홈이 보이는군요. 왜냐면 되게 그냥 방향성이 없다면 그냥 빙글빙글 오면서 돌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쭉 이렇게 매끈하게 날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쪽이 앞일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밑에 있는 우리가 입과 항문이자 눈이라고 생각했던 그 렌즈는 눈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도대체 눈은 어디에 생겨 있을까 봤는데 저게 점점 이제 몸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네. 가운데에서 저 초록색 네모난 부위가 등장을 하잖아요. 맞아. 네. 그게 신비감을 좀 더하죠. 네. 네. 저런 건 지상에 있을 수 없다고 좀 더하게 하죠. 그게. 맞지? 맞아요. 그래서 그 초록색 가만히 보면 한 가운데 보면은 까만색 점처럼 보이는데 저게 아마 눈인 것 같아요. 네, 렌즈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뭔가 대노한 느낌을 어디 한번 너 좀 똑바로 보자라는 느낌으로 눈을 활짝 개방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저거를 이제 다시 원래대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면 다 덮고 저 구멍을 통해서만 밖을 보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렇게 온전히 시야를 확장해서 누구를 추적한다던가 할 때에는 완전 파노라마 뷰로 보기 위해서 저걸 개방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종의 저 홀이 뭐 센서 같은 역할 정도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닫혀 있는 상태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마지막에 저런 개방 상태가 되었다는 거는 쟤도 약간의 위급한 순간이다, 약간 혹은 뭐 그렇죠. 중요한 순간이다 약간 생각을 한 것이군요. 풀파워로 싸우고 있다 이런 느낌. 정말 짜증이 났거나 너 내가 어떻게든 꼭 잡는다 막 이런. 아. 근데 저는 또 되게 신기하고 한편으로 되게 걱정됐던 게 네. 사실 결말을 모르고 이제 보는 중에 몸을 활짝 펼쳤을 때 제일 걱정됐던 건 쟤 저거 어떻게 다시 접어서 집어넣지? 라는 게 되게 걱정이 됐거든요. 이제 저 얇고 거대하게 저 정도까지 펼쳐질 줄은 몰랐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면 저걸 다시 차곡차곡 몸 안에 접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제 그 막 뭐 이렇게 맥이 있어서 접는 걸 도와줄 수 있는 뭐 가이드가 된 선이 있거나 주름이 있거나 관절 같은 게 좀 네, 있다거나. 이럴 것 같은데 없어 보이더라고요. 전혀 없죠. 어떻게 차곡차곡 접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이제 자료를 찾다가 이런 그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풀나풀거리는 것들을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렇게 접어서 정리를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뻗은 뭔가 그 옷자락 같이 늘어져 있던 그 부분이 그 소화해야 하는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소화관이자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부위일 것이다라고 이제 한번 이거를 만든 사람이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가운데 눈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보통 이런 생물들은 뇌는 어디 있습니까? 뇌는 없을 거예요. 뇌가 없는 생물들이 생각보다 그럼 네. 시각 정보는 어떻게 처리를? 그냥 단순한 신경계만 남기고 뇌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 의외로 생물 중에 유생 시기에는 되게 막 뇌도 있고 심장도 있고 다 갖추고 있다가 성체가 되면서 싹 녹여가지고 없애버리는 생명들이 있거든요. 얘도 아마 왠지 협의적으로 사람도 뭐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가 비유적으로 뇌가 없다는 것과 실제 뇌가 없는 건 그렇죠. 다르죠. 네.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자료를 찾다가 이제 실제로 감독이 뭐 영화를 만드는데 참고했다라는 이제 뭐 글을 봤는데 진짜인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울트라맨이라는 네, 작품에 나왔던 이제 외계 괴물 중에 하나인데 뭐 실버 부르메라는 일본어로 이름은 되어 있는데 원반 생물체 그 종족의 하나로 이제 지구를 침공해서 나온 건데 해파리를 닮았고 그다음에 저 아래 이제 촉수 같은 걸 내밀어 가지고 이제 뭔가 인간들을 괴롭히고 그다음에 뭐 인간이나 아니면 뭐 건물 같은 걸 이렇게 흡수해 버리는 이런 괴물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조던필 감독이 뭐에 영향을 받았다면 말하는군요. 안 하는 타입이라서 갑자기 혹시 영향을 받고 말을 안 했을 거라는 기대를 하셨군요. 재밌게 봤습니다, 저 영화. 일단은 이런 생물들을 발견을 하시면 될 수 있으면 경찰이나 못 믿겠으면 과학자들한테라도 연락을 하는 것이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는 좀 전달을 하고 싶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의 역사가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말 사진처럼 굉장히 찍기 힘든 어떤 생명체를 찍으면서 시작이 됐다. 사실은 찍었다기보다는 컴퓨터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 힘들게 계산하고 그린 것이겠지만 지금 진지한 이게 사실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라는 것이. 네,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뭔가 어떤 이 영화의 시작에는 어떤 영화의 역사로 시작을 해서 이 영화 전체가 어떤 그런 영화의 역사를 좀 재현하는 면이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조던필의 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영화를 보면서도 과학하고 앉아있네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